의지가 없으니까 제가 정명수입니다. 건강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활기가 참. 자, 어른이 된다는 게 제목 자체가 참 많이 해요. 원장님께서 이거 제목을 내려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마다 살아온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많은 세월 안 살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로 보면 제일 어리죠. 근데 어른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시아버지. 그래서 도대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항상 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강의를 사실은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많이 했냐? 교육을 많이 했죠. 상품 설명, 또 교회 목사니까 진리에 대해서 효용 가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지 뭘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주제를 풀어주는 강의, 교육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강의에 대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해놓고 이걸 준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어른들 앞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식견을 넓히고 이렇게 성장하면 무조건 어른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2001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IMF 터질 때 저희들 같이 고직급자들은 다 명퇴를 했어요. 제가 제2금융권 어디 있어요? 생명보험회사의 관리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리를 하면서 설계사들을 관리하면서 제가 날렸어요. 전국에 1등도 해보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2세에 영업소장 발탁을 받게 되고 보험회사에 들어간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정도 엄청 부자예요. 아버지가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시댁도 엄청 부자예요. 시아버지 대학 나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 대학 나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책임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또 우리 집은 친정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또 시간은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남 사람이에요. 김천, 영국 김천이에요. 남편은 전남 순천이에요. 이게 문화가 너무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제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런 결혼을 하냐? 이쪽은 이쪽대로 반대, 이쪽은 이쪽대로 반대하는 결혼을 저희가 했는데요. 80년도에 했어요. 80년대 박 대통령이 시해사 끝나고 우리 시아버님이 하던 재직공장이 녹아났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 세 사람이 잘못 들어서 이 집이 망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다 생각해보면 옆집 아줌마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보통 이렇게 학교 급여들 이렇게 받는 거 20만 원. 그런데 그 아줌마 공급은 40만 원. 막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지? 그러고 봤더니 그때 당시 여자 소장이 순천시 한 명인데 자기 170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한 달 급여에. 근데 그때 시장 공급 60만 원. 야 이거다. 이래서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내 발로 갔어요. 사실 웰다잉 문화 이런 부분도 제 발로 온 사람이에요. 누구 소개를 안 했어. 왜? 모든 공직을 마무리하고 내가 이제 뭐 남은 게 뭐냐? 잘 죽자. 그만 남은 거. 또 하나는 공직에 딱 그만두고 머리를 염색을 안 했어. 왜? 자기 얼굴 늙어가는데 뭐 머리를 내가 까맣게 한다고 나를 적게 보겠냐? 그대로 살자. 이랬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면접을 보니까 설탕을 하고 이렇게 주더라고. 생각했어요. 83년이에요. 그때 보험회사는 다 50대, 60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밑바닥의 삶이죠. 근데 가서 설탕을 하고 들고 와서 이제 타고 갔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그 뭐냐? 나는 아는 분이 없어요. 객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갔을 때 이거 준다는 거야. 당장하지. 우리 집을 몰려보고 우리 집안을 몰려보고 니까지 그런 행동을 하냐. 보험회사가 어떤 데인데 가냐. 말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또 덩달아서 보험회사 가면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집 온 지 이제 애기 깐난이 2명 있는데, 에? 깐난이 2명은 인생도 좀 깎아보고, 그때 어려움이 없으니까 애기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내가 굶어?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아니, 두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내가 밥 굶으면 남 속내지 않느냐.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럼 선택을 하시오. 뭘 선택해? 종갓집, 우리 남편이 종갓집 7대 종손이에요. 7대 종손이 이혼한 것이 당신들 체면이 깎인 일인지, 내가 모험에서 나가는 것이 체면 깎이는 일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세요. 이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지.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병원비도 없어. 압류가 들어가고 딱지 나붙여놨고. 식구는 11명이에요. 생각해보고. 할머니 계시죠. 시동생 있죠. 우리 부부 있죠. 또 시삼촌. 아버님 막내가 나보다 어려요. 이 두 가지 거잖아. 11식구가 사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 이제 발을 들여서 32세에 이제 소상 발탁을 받았어요. 근데 뭐냐? 한대가 나이가 어려서 받네.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50대, 60대, 40대를 어떻게 달아내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자님들이 몇 분이 이 사람이 나이는 32세인데 정신연령은 60대다. 그러니 우리 간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면 그게 아니라 83년에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요. 모든 급여가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설계사들이 계약을 해오면 자기 봉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자기가 계산을 해서 자기 밥그릇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자는 다 누구냐? ROTC 출신들 남자들 와요. 그 사람은 딱 한 2년만 있으면 승진해서 가요. 그럼 자기 승진하려고 그 계약형을 쪼개기도 하고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또 일만 하지 자기 이걸 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째요? 28살 보험회사를 들어갔으니까 팽팽 놀 때잖아요. 제가 기획실에 있었어요. 한해학수. 그래서 기획 쪽으로 좀 잘 놀거든요. 근데 봉급을 자기들이 봤을 때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봉급 이상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판단했을 때 우리 관리자가 저 사람이 되면 간단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32세가 60살만큼 연령이 많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까? 전혀 좋은 현상이에요. 그건 뭐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이제 나이를 보고 가는 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옆에 할머니들 젊어서 좋겠다. 아줌마들은 난 60이 언능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60이 언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웃어. 왜? 난 60만 되면 빨리 죽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보험회사 입사할 때 서류에 평균 수명이 64.7세였어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이게 수입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설계사실 64.7세예요. 그럼 60살만 먹으면 죽겠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 여자 평균 수명이 87세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120살까지 산다니까요. 왜? 특별한 병 안 걸리고 그러면 봐요. 암도 정복됐지. 웬만한 질병 다 정복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게 뭐예요? 약간 뭐 대머리 되고 관절이 불편한 관절요 갈아타면 돼요. 요즘 다 바꾸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 되는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내 나름대로.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면 성숙한 어른이 될까? 이제 며칠 전에 어버이날 나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딱 왔어. 정 선생 또 좀 잘 살아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평생 교육이 활성화가 됐지만 2000년 전에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때는 정주현 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학교를 개방을 해라. 수업만 딱 닫아 놓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예요. 정주현 회장이 그때 사비를 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요. 2000년에 땄거든요. 실습을 하면서 거기 교육을 간 거예요. 실습하러 한 달. 거기서 만난 분이 강사였어요. 그분. 학교에서 자문회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사 교육을 해서 막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심성 수련 프로그램 강의를 했는데 이제 나는 시교육생으로 갔다가 만났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가 되는데 나한테 문자 왔어.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답을 줬더니 뭐라고 답이 딱 하냐. 정답은 하나예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자, 노인이면 고집이 세다는 고집 내려놓는 이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른이 되는 방법은 뭘까 도대체?
그래서 강한 어른의 자아. 이 자아가 강하면은 사람이 안 흔들리거든요. 강한 어른의 자아 만들기, 뭐 자기와 무조건 사랑이 뭔지, 이거는 사실은요 심리적이고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교수님이 계셔서 정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번데기 앞에 추름장을 안 돼요. 근데 저는 뭐냐면 항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올 3월에 땄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게 강의라는 건 내가 알아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쓸만하네? 내가 들은 말, 내가 본 말, 내가 읽은 말을 잘 짜집기를 해서 어째요?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 제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볼까 합니다. 자,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에요. 강한 어른의 자아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대요. 무슨 내가 보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려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 많이 볼 것이고, 적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적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 힘이 있을 때만 뭐예요? 할 일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 뒷방 노인으로 앉아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할 힘이 있으면 어째요? 할 일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김문덕 교수님 신나 죽겠다, 이거 돈 몇 푼 준다고 생각해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2001년에 내가 서울을 딱 왔더니 그때 어떻게 왔냐? 아버님이 나 사업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기분 또 다 보상해주지. 그 사이에 얼마나 기회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 내가 1억 5천만 원 별로 보정을 줬잖아. 근데 세상에 IMF가 다 터졌네. 어찌 됐겠어요? 안 봐도 원하죠. 1억 5천 원 혼자 뒤집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고직급자들 명퇴를 시키니까 명퇴하고 그 돈 다 갚아주고 서울로 월세를 올라왔을 때 2001년. 그때 이제 봉태규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임상수 감독이 그 여기 제목이 눈물이잖아요. 눈물. 이 눈물이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눈물은 뭐냐면 그 소년, 젊은,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젊은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봉태규라는 사람은 조 감독 눈에 띄어 배우가 되는데, 조 감독이 다방에 이렇게 찻집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놈이 하나 탁 들어오대. 그래 들어와서 이렇게 보기 봉태규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오만 상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 감독이 명함을 딱 주면서 야, 니 오디션 한번 와라 이랬대요. 얘가 깜짝 놀고, 왜요? 봤을 때 얘가 불만이 가득한 그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얘를 배우를 시키면 잘해내겠다. 그래서 봉태규가 배우로 데뷔를 한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태규가 그냥 거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점점 치졸해지는 거다고 얘가 똑바로 해요. 그 사회에 대한 치졸은 뭐예요? 치사하고 뭐야? 조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연륜이 쌓이는 게 아니라 뭐야? 일시만 쌓여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른을 본 시각으로 얘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똘똘하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말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이런 아이들이, 이런 시각으로 젊은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2001년보다는 훨씬 더 혐오감이 높아졌어요. 어른들 그러고는 단어를 하면 엄청난 혐오감이 높아졌더라고요. 2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어른이 되어볼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아를 만들어야 된다. 강한 자아는 뭐냐? 사람의 자아는 두 가지예요. 기능적 자아가 있고 뭐요? 신경적 자아가 있는데, 기능적 자아를 자꾸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인한테 있는 게 뭐가 많아요 지금? 신경정적 자아예요. 자, 신경정적 자아를 먼저 봅시다. 뭐예요? 집착, 중독, 그 다음 뭐예요? 비판, 다른 사람을 통제, 헛된 기대, 감정을 과장하고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되는 거. 이게 신경정적 자아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신경정적 자아가 청소년한테 많겠어요? 어른한테 많겠어요? 어른들한테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어른들이다. 그래서 기능적 자아로, 이 신경정적 자아를 기능적 자아로 자꾸 확대를 시키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자아 확대는 뭐예요? 지적인 평가, 그 다음에 판단,
적절한 감정 조절, 사람들과 뭐요?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강력하고 활동적인 원천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방금 말도 고집을 안 내려놓고 심지어 우리 집만 봐도 남편하고 저하고 동갑인데도 그거 한참 말하고 우리 애들 셋이가 이렇게 헐. 그건 뭐야? 아버지 부장께 헐. 그게 뭐냐? 아까 말한 데 치졸하다. 머리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라는 기능적 자아의 영역을 넓혀서 심리 작업을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신경적 자아 속에 묻어있는 에너지를 풀어내서 어떻게 옮겨요? 기능적 자아로 옮겨주는 거. 이게 이제 강한 어른의 자아를 만들기. 그 다음에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조절을 해야 될까? 유관이 자기가 하는 말이죠. 내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조절을 하는 게 자기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한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기 안에는. 그러면은 이 자기를 신경적 자아하고 뭐요? 기능적 자아를 조절하는 자기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잘 타협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탕자예요, 탕자. 탕자가 보십시오.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받을 목 주시오. 응? 아버지한테 돈 많아 주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쳐다보고, 줘요. 둘째 아들 몫을 줬어요. 둘째 아들 떠난단 말이죠. 하일로 날라? 어디로? 먼 나라로. 가라서 뭐 시커 뭘 지금 같으면 뭐 했겠어요? 탕진을 했겠죠, 용기로. 탕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나 탕진이 됐어요. 그러다 그 나라 6년이 딱 끊었네. 6년이 들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돼지 키우는 곳까지 갔어요. 돼지 키우는 일꾼으로. 돼지 키우는 일꾼으로 가봤더니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자기는 풍족하게 못 먹겠거든. 그때서 눈에 반짝 떠오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돼.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근데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고 하늘의 죄인이니까 아버지 아들로는 못 살고 뭐로? 그냥 일꾼이 하나로 살 거야. 그러고 이제 들레 막 진짜 죽을 마음으로 왔더니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보동고 뽀뽀하고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가서 그러면 이 떠났던 탕자하고 지금 있던 탕자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눈을 반짝 뜨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내가 가서 아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받아줄 거야.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자기와 화해를 시키라. 아픈 게 있으면 떠나보내. 그 과거에 기억이 있으면 떠나보내고 또 이별하고 나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이 막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치유의 힘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시각이 섬세해져 우리 주위에 늘 있었던 것을 어느 순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자녀하고 관계 이런 데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애도하셔야 돼. 애도는 뭐냐? 내 머릿속에 분노, 미움, 시기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안 좋은 감정들을 딱 떠올려야 돼. 떠올리고는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 이게 너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내 자식을 내볼 거예요? 내 부모를 내볼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 감정이 좀 슬프다. 슬프구나. 그래. 야, 많이 슬프지. 그 표현을 하라고 혼자서. 슬프다. 저는 언제 많이 하냐면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정신없는 사람같이요. 어떨 때는 막 찬양을 막 뽕짝을 틀어놓고 혼자 막 이렇게 뭐 그거 막 춤추고 하다가 또 어떨 때 혼자 막 울어요. 왜?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잘 가. 이제 끝이야. 이 생각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해봤자 뭐야. 나만 손해. 그래서 잘 가. 이러면서 나하고 그 감정하고 떼어놓는 것이야. 이게 그대로 있으면 계속 관계가 안 좋고 내 삶만
하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른이 되는 방법. 강한 어른의 자아가 생각해 말씀드렸어요. 또 자아를 넘어 내 안에 영적인 힘에 도달하는 것. 또 비효율적인 습관을 극복하는 것. 마음의 건강과 영성을 갖추는 것. 이걸 다 설명하자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지금 하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너는 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마음의 건강은 책임감 있게 즐겁게 자신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삶과 인과관계를 맺어가는 뭐요? 능력의 타협. 내 환경은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루아침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 현실에서 갑자기 감각을 또 눈을 모르게 당겼죠. 그 다음에 영성은 뭐예요?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뭐요? 반응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반응하겠다는 삶의 맹세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반응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까 말했죠. 슬픈 감정, 아픈 감정 이런 감정 떠나보내고 그래 너하고 나면 이제 이별이야 하고는 삶의 맹세를 내가 스스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뭐요? 돌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뭐요? 연민으로 대하는 자세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까지 어른이 잘 되려면 이렇게 이건 걸었어요. 근데 어른은 꼭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대신 절대로 못 해주는 거. 자, 뭐예요? 고통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제 이거를 뭐 풀려면은 너무 뭐 어려우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나 웅해하고 태어나면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는데 강동구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 교육을 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이것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딱 나오잖아요. 그때 본 거, 그때 피부로 느낀 그게 평생 그 사람의 건강도 좌우하고 생각도 좌우한대요. 그래서 요즘 뭐 병원에서 애들 태어나잖아요. 그게 절대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욕구가 채워진 어른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부모들이 잘 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녀관계가 적당히 욕구가 충족되면 그냥 만족한대요. 관계에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진 사람들은 뭐예요? 집착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근데 이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다른 사람이 진심을 보여줄 때는 그냥 그래요 진심인가 근데 어릴 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계를 잘 못 맺어. 왜? 이 사람은 언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보면 자신의 감정도 숨기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우리 무대로 받았다가 그 사람 배신을 떠주면 떠난다 보다. 그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막 관심을 베푸는 것도 뭐로? 사랑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숨김없는 태도나 관심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 어릴 때의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말도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럼 이거를 나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데 이제 와서 그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달라고 한다고 누가 채워주냐고 안 채워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고통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야 돼. 그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요? 애도하죠. 내가 그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왔어. 얼마나 잘했냐. 잘했다. 칭찬도 좀 해주고 혼자서 또 대화도 하고 또 혼자 울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지워요. 두 번째 보면 단호함의 기술인데 이게 저는 이제 참 그런데요. 이 단호함의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해. 어릴 때 생각이 어릴 때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쟤처럼 우리가 훈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뭐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겉으로는 뭐요? 겉으로는 뭐요? 아 그렇죠. 패션.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요? 갑돌이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 갑돌이는 뭐 보고 그래요? 달 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웃기냐. 또 갑순이도 뭐요? 또 울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함이라는 뭐라고요? 나의 감정과 선택, 의지를 분명히 하는 힘이에요. 자, 단호함은 내 힘을 갖는 것이며 건강은 뭐예요? 자아의 밝힘이다. 단호함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 어떤 분은 아유, 어디 나는 목사님, 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야. 왜 자식이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해준 게 없거든. 내가 젊어서부터 목사한다고 전도사부터 한다고 애들 팽개쳤거든. 근데 그 애가 잘못 자랐어요? 잘 자랐잖아요. 근데 왜 자꾸 미안해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단호함이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만큼 키울 만큼 키워놨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가정사는 있겠지만 내가 너를 버렸냐? 이만큼 키워줬지 않느냐? 그게 단호하게 요청할 거는 요청하고 싫은 거는 싫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지.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단호함의 기술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호함의 기술이란 내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되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에는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고집스러움과 일관성의 중간선이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걸 얘기하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내가 야 우리 딸로 야 우리 해외 언제 보내주냐? 내가 요즘 옛날에 해외 언제 보내줘? 유럽으로 갈 건데 엄마 돈 있어? 돈 없지. 너들이 보내줘야지. 웃기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지. 막 이래가 농담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야 내가 해줄 거를 다 해줬다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톱니바퀴 가다가 어느 날 내가 탁 치고 좀 더 들어온다 싶으면 3일 동안 눈도 안 마주치죠. 애들이 엄마가 입을 딱 닫고 눈을 안 맞춰주면 지죽은 막 제일 무섭대. 엄마는 말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그때 너무 무서웠대.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엄마 그 카리스마가 다 어디 갔어? 너무나 엄마 너무 무서운데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하면 쌍이 엄마 채희한테 해달라. 채희가 누군데? 최고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해달라. 아니 아들을 왜 제일 좋아해? 셋 다 똑같이? 아니야 채희야 엄마 채희. 왜? 그 카리스마를 이 아들한테는 안 보인대. 그거 뭐냐?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그 다음에 걔들 거절하면 받아들여. 좋아 그래. 나 너 애기 못 봐. 너 애기 나 이거 보육교사 했어. 나 250 안 되면 절대 못 봐. 막 이런 거를 막 넣죠. 그러면 또 적당하게 타입이 들었지. 엄마 봐주긴 할 거야. 나는 못 봐. 간절합니다. 앞이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봐줄게. 아기 봐줘. 분명히 봐준다 그랬어. 나한테 땡 떠냈지만. 그리고 우리 계약서 쓰자. 이런 거 이제 농담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수동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을 안 해요. 우리 부모들이 다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자기 요구를 막 하면 여자가 대변하지는 않는다. 시집을 가면 뒤머거리 3년 뭐 3년 살아라. 참 여자의 일생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 18번 여자의 일생. 응?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맨날 교육을 받았잖아요. 에? 그러면서 또 남자들이 척지를 했는데 그걸 뭐요? 투기를 하면 실거 제약에 해당된다고. 그런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한국에만 있는 병이 뭐예요? 화병. 한국 여자들한테만 화병이 있어요. 화병 안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덕희라는 교수가 왜 여자가 시끄러우면 집구성이 망하냐고. 암탉 걸면은 달라다 같이. 그럼 책을 썼다. 잊혔는데. 그다음 그분이 학력 위주로 이제 좀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기 표현을 잘하고 자기 의사를 당돌하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적절치 못한 행동이야. 아랑같지 못한 행동이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냥 적극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그게 엄마는 맨날 뭐요?
명태 대가빵만 좋아하는 줄 알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맨날 명태 대가빵만 갖다 넘겨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니고 행동이고 남편도.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60대 돼서 남편들이 많이 알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 먹는 남편은 뭐라고요? 일식님이죠? 일식님. 자, 두 끼 먹으면? 응? 이식이. 삼식을 다 차려달라 그래, 집에서. 그건 뭐라고요? 네? 눈탱이가 바뀌게 돼요. 눈탱이 만팽이는 안 되니까. 삼식이 시어 끼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삼식이 뭐라고요? 시어 그래서 요즘 뭐 한국 여자들도 막 굉장히 적극적이 됐는데, 근데 공격적인 사람은 또 어떠냐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뒤에서 앞에서 못하고 사람을 뭐예요? 조정을 하는 조정. 근데 이제 적극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나 타입을 압박하는 일이 없어. 요구해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데려가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럼 그때 그랬으니까 이건 안 돼.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주 담백하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 60 됐다 그러면 60년 남았고, 70 됐다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고, 80 됐으면 40년을 남았어요. 40년을 살 거를 생각하면서 좀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뭐라고요? 자신을 희생자로 억누르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자 일생만 내가 이 남자만 안 받았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어른으로서 혼자 해야 하는 일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고 그에 따라 뭐예요? 행동해요. 자신이 어느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누가 알아야 돼요? 분위기와 주변 상황을 뭐예요? 인정하지만 거기에요 휩쓸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뭐예요? 자기 중심을 잘 잡으시라. 결과가 있을 때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웰다잉도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보건소에 이제 봉사한 지가 거의 1년이 됐네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가는데 자기들 바쁜 일 잡혀놓고 그것도 어차피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게 봉사가 아니고 직업이면 월차도 내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번도 그래보지를 않았어요. 왜? 봉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봉사를 하니까 저 떠오르는 인격이 바로 떨어지잖아요. 내가 봉급 받고 온다는 봉급만 받고 안 온다는데 이게 되지만 봉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켰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얼굴만 그게 걸려있으면 또 적당하게 했을 때 어디 얼굴까지 걸려있어요? 맨날 문화연구원까지 걸려가지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각을 해보거나 뭐 안 그러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예요? 경청은 하지만 뭐예요? 자신의 직업입니다. 나이가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보면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벌써 뭐를 의도하는지는 먼저 읽어주시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경청은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변화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뭐요? 낙관적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안 변한다고 세상이 안 변합니까? 자, 성공할 때만 만족한다. 상대방이 성실하게 계속 변화하면 자신도 그에 자극을 받는다. 자기 개발을 위한 취미 활동에 뭐요?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쩐다고요?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지만 뭐예요?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죠.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책임을 물으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의 행동을 하나의 뭐로만? 정보로 만들십시오. 자신이 늘 원하던 것에 가까운 삶을 사십시오. 원하던 삶에 지금 거의 가까이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그 다음에 어른이 그러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두려움이다. 두려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려움이 그냥 이렇게 뭐냐 시대착오적인 신념. 그게 뭐냐 하면 사람한테 이런 게 있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믿어요. 또 뭐 있어요? 나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내 소망을 내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수긍을 해야 되고, 나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많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셨고 수준도 높고, 그도 사회생활에서 항상 관리하는 입장에 계셨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화도 나고, 근데 이게 이제 일상 삶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옛날에 그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전 힘들죠. 본인은 몰라요. 근데 누가 하냐고? 옆에 사람.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 목사님 참, 목사님 실제로 사모님 좀 나하고 가까운 사모님 살아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신념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게 깨져올까 봐 싶어서 항상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난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신념 때문에 행동하기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신경정적 두려움은 항일되지 않는 흥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은데 현장 가면 환경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합치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사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벌개지고 흥분이 되잖아요. 이게 합치가 되지 않는 흥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려놓고 이겨내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야,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겠죠. 인정.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바꾸시라. 옛날에 우리 남편이 생각이 7대 정손이에요. 7대 정손. 시집을 갔더니 11식구인데 집이 342평이었거든요. 옛날 집 알죠? 부잣집? 미역자. 남자들이 시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나 빼고 시동생이 4명, 시삼촌 1명, 여자 3명 빼고 다 남자예요. 우리 집에. 시동생들 친구까지 오면 막 집이 막 정신 하나가 없어. 근데 어차피 대청이 쭉쭉 앉아서 담배 피우면 핵전져, 담배 피우면 핵전져. 그럼 내가 난도 속이가 막 배를 이만큼 남자가 썰어도 아무것도 그 빗자락을 안 잡아요.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남자는 빗자락을 들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요. 그럼 이제 상을 차리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클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텔리전스.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랬겠지만 우리 작은 할머니, 이게 작은 할머니가 나는 왜 그렇게 작은 대가족 어떻게 작아? 대가족이라고 작은 할머니 아들하고 나하고 20이 차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막내 동생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자라 이제. 근데 할아버지가 꼭 겸상이잖아. 옛날 기억나죠? 이렇게 팔각정으로 생긴 쌍이 있어. 할아버지 상을 딱 차려놓으면 나 할아버지하고 저 겸상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다른 시집 가면 이런 상을 못 받아요. 키울 때는 상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지론이었어요. 이게 나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그 작은 할머니가 자네는 우리 엄마고 자네는 저 딸을 몇십 난장 막 팔아먹으려고 막 이러고 막 이게 보고를 처음 할까 그런 얘기 했는데 시집을 가니까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돌아서 묵더라. 큰 가마솥에 돈 갖고서 밥해요. 우리 집 재직 공장이었잖아요. 왜 가스도 안 달고 그거 종이를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종이를 애기라고 그래. 돈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밥 먹고 나 밥 먹으려면 이미 다 상이 나와요. 물 떠다니고 그 누룽지 물 먹고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상에서 밥을 내려놓고 먹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시대 문화적 차이를 아무튼 겪고 살았는데 내가 뭘 하다 이리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정하시라.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내가 그랬어. 그때 못 살겠다. 나 연애 결혼했지. 우리 엄마 우리 삼촌이 날 보고 쳐다보더라고. 야, 니 코 돌아갔냐? 예? 너 입이 삐뚤어졌냐? 왜 가려고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시집 보낼 건데. 근데 죽으라고 우기고 내가 왔는데 못 살고 간다고 가서 못 산다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겠어요? 나머지. 왜? 내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시아버님이
보면서 이제 성공하고 집에 이렇게 할 때 이러더라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 말을 막 하면은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착한 아들이야. 왜? 아버지 말은 어떤 말이라도 얘밖에 안 해. 그게 인간 전명을 500통은 뒷대. 알겠죠? 상무가 예 무조건 안 물어봐. 그래 어찌 됐겠어요? 지금도 10억 따는 거 뭐요? 40대라고 나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했죠. 아들이요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세상 사람 다 지금 나는 아직 그래.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렇더라. 근데 안 살면 나만 손이 살아. 내 자존감.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내 자존감. 내 자존감 때문에 세상에 살아. 그러면 애들 무섭게 하는 거야. 야, 너 내가 아이고 3살이 낳아줬잖아. 부모한테 애 지켜라. 그 하나님 앞에 애 지켜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좀 믿는 사람 공부 못하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냐. 공부 잘해. 그 공부 좀 못해오면 누구한테 안 해. 학교 다니지 마. 성신을 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대학 시킬 거야. 애들이 그래. 그럼 무서웠대. 그랬던지 어떤 그런 교육 때문에 그래. 애들 셋 다 학원 안 가고 고려대를 졸업했어요. 엄마가 진짜 10% 뜨라는 거죠. 아무튼 어떤 환경에 앉아 심호흡 한번 하고 평온한 이미지를 또 올리면서 집중하시고 자기 삶 내가 이렇게 힘들면 다른 어떤 내 삶을 내가 그리면서 집중을 하면서 뭐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가서 막 수다를 시켜 들고 나면 나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강한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이끌어준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은 이게 편해요. 이게 기독교인은 뭐가 편해요? 항상 어떤 강한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이끌어준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이제 못하게 하는 두 번째 화입니다. 화가 안 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화는 누구나 자주 경험하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표현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수동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화나면 화난다. 싫으면 싫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마치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기 싫어. 엄마 나 하기 싫어. 이러면 되는데 속은 하기 싫고 뭐요? 겉으로는 하는 거. 이거 그 화가 어디로 가겠어요? 풀어집니까?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서 뭐예요?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것도 화예요. 수동적인 화. 세 번째, 침묵하는 거예요. 나같이 침묵. 딱 화났다. 침묵. 이거 화예요. 그 다음에 협조를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거.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 아기를 품고 이게 다 수동적인 화거든요. 이게 왜 나쁘냐? 세 번째 보세요. 화를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요. 원한이 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판이 있는데 원한. 화를 목으로 내가지고. 그래서 이 화를 계속 못 풀면 어떤 식이 되냐? 화를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내면으로 없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은 뭐예요? 내 안을 향한 화를 내는 거. 나한테 화를 내는 거. 이게 우울증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보통 두려움 때문이지만 내가 이걸 화를 냈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만 뭐가 있다고? 담화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왜? 앞으로 살려면 건강한 어른이 되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화를 억누르는 것이 뭐라고요?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안 좋은 일이야. 참아야 돼. 대바라지에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뭐냐? 화는 짧은 감정이기 때문에 담아두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화는 생동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로서 우리 개인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입니다.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갖고 사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풍족한 굶어 죽는 애들 없잖아요. 굶어 죽으면 시에서 다 미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때는 어째요? 부모가 안 먹이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 시절에도 다 키우고 미기고 이만큼 키웠는데도 못 해준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전이나 후에는 건강한 죄책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뭐 양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죄책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아닌데
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내 이것이 옛날에 살때 말이야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엇식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책임감은 죄책감은 자신을 외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신경적적 죄책감은 생체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화한 외부의 지령의 요구의 학습이라는 학습. 그래서 이 죄책감은 손해를 배상해도 뭐예요? 끝까지 남아요. 지금 요즘 부모들 보면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저는 보험회사 다닐 때 뭐라 그랬어? 학원 보내려고 학원? 그 노후대책 넣었어? 어제 노보장 얼마 넣었어? 물어보고 노후대책이 안 되면 학원 보내면 혼지금을 냈어요. 공교육 받으면 되지. 무슨 학원을 보내냐. 네 노후대책 해놓고 남으면 보내라. 근데 지금 부모들 보면 그것도 없고 자식 제가 애기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죠. 교수 3명이 있는데 2명 있는데 한 분은 아들 셋을 대학 가르치고 결혼시킬 때 전세를 다 줬어요. 전세. 그래가지고 퇴직금 대출을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다 땡겨가지고 한 분은 1원 전화 못 줘. 너희들이 이제 컸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래 됐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분은 다 줬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용돈을 자식들이 충분받고 안 주면 못 받고 퇴직금도 연금도 별로 안 되고. 근데 한 교수님은 뭐냐면 연금이 빵빵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실래요? 하고 며느리가 전화 오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딱 먹고 용돈 10만원 탁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오늘 저희 우리 집에 주무시고 안 가셔요. 맛있는 거 해놓고 아침까지. 그러면 어쩐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30만원 쑥박들까지. 그래봐야 새 아들 돌아다니봐야 90만원이면 떡친대요. 그리고 며느리 생일 때 뭐 이럴 때 돈 30만원씩만 되면 돼. 한 번은 미리 다 줘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분은 어찌냐 막 서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돈 예. 아버지가 하루 종일 차고 가면 30만원. 그때 30만원이 지금 커져 90년대 30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 유언이 딱 유언장 딱 써. 내가 죽고 나면 그대로 엄마가 죽고 나면 나머지 모든 걸 통틀어서 n분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뭐라 던져줘. 잘못하면 그게 무너진다. 잘한 놈한테 더 준다. 그게 왜 변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다 키워놨습니다. 자, 어른은 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제 못 따라가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막 지식이 막 많아가지고 저만 해도 뭐 김치만 담아도 지금 옛날 거 다 잊어버려. 바로 못 튀어요. 동영상 펼든지 보고 하지. 그런 지식에서 지식이 만연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원인입니다. 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선하게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서 지금 막 시계를 이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 밑에 내가 넣어놓은 거 좀 나눠주잖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이제 창의적인 삶을 삽시다. 뭐 가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부터의 삶은 뭐라고요? 창의적 나이들. 창의적으로 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는 일에는 뭐요? 도전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뭐요? 할 수 없는 일에는 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뭐요?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다. 어떤 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건 내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게으른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해서 하면 뭐예요?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전부 어떤 분은 뭐 군에서 대령했죠. 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전매청? 뭐라 어디 전매청에 근무하신다. 30, 40년 노하우. 그런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한 직무 노하우에 자신의 뭐요? 잠재력을 의시하고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 창의적인 나이들입니다. 창의적인 나이들이 뭐라고요?
오늘 강의 요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원하는 거. 뭐라고요? 할수 있는 지금까지 경험한 직무 노하우에 잠재력을 의식하고 성장을 위해 뭐요? 도전하는 것. 이게 창의적인 나이들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횟수와 더불어 피부의 주름은 가겠지만 세상인의 흥미를 잃는다면 마음의 주름을 가지 않습니다. 자, 나이가 이거 메가드 장군, 여러분 좋아하시는 메가드 장군의 한 말씀이에요. 자, 나이가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시작. 자, 메가드 장군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신념, 자기 생각, 그게 늙었느냐, 젊었느냐지 나이가 많고 적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6075 신중년 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120세를 살기 때문에 6075가 신중년이에요. 그럼 나이 70이요.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신중년 세대. 이건 뭐 내가 만든 말 아니에요. 여기 신중년이시죠? 분명히. 신중년. 아, 이분도 신중년이세요? 자, 신중년 세대입니다. 6075 신중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의 삶은 내리막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70대면 내리막길 죽을 일만 있지 뭐가 있지? 아니고 무슨 삶이라고요? 뻗어가는 삶. 바깥으로 뻗어가는 거지. 이리도 뻗고 저리도 뻗고 저리도 뻗고 뻗어나가는 삶. 아까 창의적인 나이듦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직무 노하우에 내가 지금 해왔던 직무 노하우에 뭐예요? 내 잠재력이 있었을까요? 내가 일은 했지만 내 속에는 이게 있었어. 나는 먹고 살려고 우리 정 정병근 선생님처럼 내가 군인으로 제대를 했지만 내 속에 잠재력이 있어갖고 요즘은 문해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가르치고 계시지만 이렇게 뭐예요? 50세 이상 뻗어나가는 삶. 또 문해학교 교사 하시면서 또 여기 들어와서 또 활동하시고 또 부천시에 뭐 포럼에 가시고 텔레비 나오는 거 봤어요? 정병근 선생님? 텔레비 하루 저녁에 텔레비를 딱 보고 있는데 어머 저 사람 어디서 봤어? 정병근 선생님 탁 나오더라고. 청춘 뭐 열차? 타고 막 강남을 가시는 거 내가 너무 문자 알렸지. 아 선생님 TV 나오셨네요. 그래서 아무튼 내리막길이라 바깥으로 뻗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서약을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못 드리고 서약서만 제가 드렸어요. 같이 복차가 하겠습니다. 복차.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촥 하시고 내가 둘 그러면 촥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건강한 어른 되기 위한 서약 하나. 나는 내 삶의 모습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 둘.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의도하고 원론으로 내버려둔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3. 나는 원하는 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음을 본심하지 않는 인정한다. 내게는 현실에 대한 공부가 없다. 현실에 권유하는 것은 존재한다. 5. 나는 사람보다 사람의 미래를 가지고 버린다.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유인을 하지 않는다. 7. 타인의 행동을 남의 행동으로 가져가기는 그의 행동을 할 수 없다. 8. 나는 비록 남의 복수에 그리고 나는 자, 이것도 잘 찍어줘. 나는 비난, 후회, 복수, 그리고 나를 거절하고 아프게 한 이들을 벌하려는 어린 아이 같은 욕구를 뭐요? 버리라. 뭐요? 건강한 자아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한다. 그러나 결국 내 행동하지는 않는다. 자, 행동을 하시되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10. 나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삼지 않는다. 11. 내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유는 있지만 뭐예요?
뭐예요? 벌 있어요. 12 나는 자유롭고 복에다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행동한다. 13 누가 나를 믿을수록 너는 구원해줄 수 없다. 내게 대한 사람의 모습을 마땅히 받아야 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게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인식하실 때 썸남이었죠. 썸남이 사실은 14 나는 주변에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요청하는 것은 있다. 자식한테 내가 뜻 요청할 때 요청하십시오. 여기 받을 권리 있지. 어제 우리 아들이 꽃을 안 잡아. 야, 너 꽃사러 안 가냐?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되지. 그 쫓아냈어요. 같은 케이크 이렇게 하나 꽃을 사고 왔더라고. 안 오면 요청하십시오. 15 나는 누군가를 보호한다. 그것을 직접 드리는 내게 주의를 상하여간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16 나는 통제를 잃지 않으면서도 통제를 받는다. 17 나는 절대적인 분명한 사람의 있어도 상대하면서 이런 잊지 않는다. 18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자,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준 거예요. 사실은 특히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가 오면 으시라고 하고 들어오면 막 전부 부동자세가 돼가지고 시시시시 다 없어져. 그게 우리 잘못이냐? 아버지 잘못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19 나는 자신을 버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진실을 드러낸다. 20 변화는 나 스스로가 호응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자, 변화는 뭐라고요? 나 스스로가 호응할 때 가장 잘 일어난다. 우리 남편이 부엌에를 요즘은 제가 밑반찬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다 남편이 하니까 옛날에 했던 별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하는 말 있어. 화장실 가고 당신 쓰는 손은 세수하고 밥 먹고 이거 애는 안 썼어 우리 남편이. 근데 요즘은 쓴다고요? 밑반찬 외에는 제가 안 해요. 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힘들겠다. 전혀 너무 즐겁어요. 자, 21 나는 내가 주님 주의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요청한다. 22 나는 저의 일과 인간으로서 약간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늘 나는 옳아야 하고 늘 잘해야 한다는 고통에서 뭐요? 스스로를 놓아주는 거예요. 나 우리 원장님을 가만히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고고하신지 굉장히 그거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고고하셔가지고. 자, 23 나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진정성이 24 25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점점 변화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깊이 들어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26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을 열고 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뭐요? 억누를 수 없는 생애 뭐가요? 활기가 생깁니다. 27 나는 무조건 들고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건전한 조건을 갖다. 건전한 조건을 간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28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고 지금은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하다. 29 나는 부모나 타인의 적용을 빛을 따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30 나는 발견의 순간 뒤로 물러나고 짚어지는 마음을 이겨낸다. 제가 이제 책을 한 건 몇 거를 보면서 여기서 저기서 감춰였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이제 다
한 번씩 보십시오. 건강한 어린 대비가 서약을 내가 나 자신한테 항상 하시면서 자,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강의가 우리들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겪었던 것들을 아마 이거 연구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